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사퇴 이후 직무대행을 맡아온 이상인 부위원장이 야당의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이달 들어 벌써 두 번째 사임으로 방통위는 상임위원이 아무도 없는 사상 초유의 영인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야당이 추진한 또 한 번의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역시 자진 사퇴를 선택했습니다. 이달 초 김홍일 전 위원장이 사임한 지 한 달도 채 안 돼 벌어진 도돌이표 사태입니다. 청사를 나가기 전 직원들을 만난 이 직무대행은 방통위가 정쟁의 수렁에 빠진 참담한 상황에서 책무를 다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착잡한 심경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연이은 야당의 탄핵 시도에 대한 질문엔 굳게 입을 닫았습니다. 야당이 지금 탄핵 발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방통위는 기관 설립 이후 처음으로 상임위원이 아무도 없는 영인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에도 사임을 강행한 건 당장 다음 달로 예정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조금도 미루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르면 다음 주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탄핵으로 부위원장 직무가 정지된다면 아무런 의결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후보자 임명과 비슷한 시기에 대통령 추천목 후임 상임위원을 새로 위촉해 방통위 업무를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또다시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주요 결정이 내려질 경우 탄핵 추진과 자진 사퇴란 파행의 불씨는 계속 타오를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사퇴 소식에 탄핵을 추진하던 야당은 방통위원장들이 국회 제동에 도망가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추진이야말로 무도한 입법 폭거라고 맞받았고 대통령실도 방통위 무력화 시도라면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자진 사퇴하자 여야 신경전도 격화하고 있죠. 네, 어제 이상인 부위원장의 탄핵안을 발의했던 야당은 이 부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탄핵이 무산되자 예상했던 결과라면서도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 이상인 직무대행까지 정권의 방송 장악에 국회가 제동을 걸자 세 번째 꼼수 도주 사태가 벌어졌단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공영방송의 입을 틀어막아 정부의 나팔수로 만들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시도를 두고 무도한 입법 폭거라고 질타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국민들이 많이 놀라고 질렸을 거라며 민주당이야말로 현행법상 방통위 부위원장이 탄핵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대통령실도 이 부위원장의 사임을 재가하며 방통위가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방통위를 무력화하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나타낸다며 민생 대신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례적으로 사흘 동안 계속되고 있죠. 네, 국회 과방위 소속 야당 위원들은 이진숙 후보자가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다며 청문회를 하루 더 연장했습니다. 오늘 사흘째 청문회에서도 야당은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도덕성 부분과 언론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이진숙 후보자 사이에 신경전도 계속됐습니다. 사내에서 일어난 일에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후보자의 뇌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그러니까 저의 뇌구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원합니다. 왜요? 뇌구조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는 게 사과가 아닙니다. 뇌구조가 이상하다는 게 어떤 뜻이죠? 저의 뇌구조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유례 없는 3일 청문회는 도덕성, 정책 검증 효과가 없다는 걸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 후보자가 방송 정상화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옹호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윤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를 열었죠. 네, 법사위는 지난주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이어 오늘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논란 등을 주제로 탄핵 청원 2차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시작부터 증인 출석 문제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야당은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 모녀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이원석 검찰총장 등이 불참하자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규탄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최은순 그리고 대통령실이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지금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덮는다고 국민이 모를 줄 안다면 큰 오산이라고 오판이라고 다시 한번 경고드리는 바입니다. 반면 여당은 오늘 청문회 자체가 국회법에 근거 없는 불법 청문회라며 증인들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헌법에도 반하고 법률에도 반하는 위법적 청문회입니다. 이게 자리까지 아주 친절하게 잘 만들어 놓으셨지만 원하시는 분들이 안 나오셨잖아요. 불법 의원 청문회 나오시면 본인들이 불법 행위에 동조하고. 잠시 회의가 정회된 사이 야당 위원들은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해 김 여사의 불출석을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진 오후 질의에서 야당은 최근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가 황제 조사였다며 질타했고, 여당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에게 몰카 공작이라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부터 본회의가 계속 열리고 있는데 상황 전해주시죠. 네, 방송사법 가운데 방통위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가 22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을 시작으로 여야 의원이 교대로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오늘 오후 5시 반쯤 재적의원 5분의 3, 180명 이상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 뒤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남은 방송 관련법 3개도 무제한 토론과 24시간 뒤 강제 종료, 표결 처리를 반복하며 전부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방송 장악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정권의 폭주에 언론 자유는 부끄러운 흑역사만 갱신하고 있으니 참으로 참담합니다. 방송사법을 흔들림 없이 처리하고, 다만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이 예정된 토요일은 강제 종료 없이 필리버스터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라 본회의 일정은 5박 6일 이상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 간담회를 자처해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비판했습니다. 또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연이은 야당의 탄핵 추진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민생과는 아무 관련 없는 탄핵 추진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탄춘이즘을 주술처럼 외치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탄핵,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잠시 뒤 필리버스터 종료 표결을 앞두고 여야 의원들이 다시 이곳 본회의장에 집결할 예정이라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티몬 사태의 피해자들이 오전부터 사무실로 몰려들면서 현장 앞 차도를 봉쇄해야 할 정도로 성난 소비자로 가득 찼습니다. 네,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환불을 기다리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접수한 피해 인원만 이미 2,4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자, 자세한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동건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티몬 사무실이 입주한 신사동 건물 앞입니다. 현재 상황이 조금 급박하게 변하고 있어서 현장 상황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인원이 2,400명이 넘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현장 접수와 온라인 접수를 합쳐서 2,400명이 넘어선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조금 전에 현장 접수하는 가운데 1,000명까지만 받겠다라는 사실이 전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난 소비자들이 대표 나오라며 소리를 지르면서 조금씩 소동이 조금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오늘 기온만 32도가 넘는 상황에서 한 차례 비까지 퍼부었고 조금 전에 비가 한 번 더 오는 소나기 상황 속에서도 환불을 기다리는 소비자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오늘 2시보다 인원은 훨씬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소방서 관계자는 3시 현재 최소 1,500명 이상이 운집한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환불 접수 번호 기준으로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400명이 현장을 다녀간 것으로 보이고 팀원 측의 처리 속도가 워낙 느려서 환불 접수를 받은 뒤에 돌아간 사람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고성이 오가면서 안전사고에 대비해 경찰 인력도 투입됐습니다. 경찰은 현장 앞 차도를 봉쇄하고 안전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장 안정을 위해서 소방차 7대, 소방 인력 30명, 경찰 인력 최소 100명이 넘게 투입됐습니다. 팀원 관계자는 가끔 현장에 나와 QR코드 신청을 안내했지만 신뢰를 잃은지라 소비자들은 계속 환불을 요청하면서 줄을 서고 있습니다. 현장에 모인 사람들은 대응 미흡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적극적으로 알아보지 않는 소액 결제자들은 이런 사실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홈페이지에서도 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요. 현장에서도 지금 사실 여기 줄 서 있는 사람들한테도 공지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점입니다. 팀원 측에 책임 있는 관계자가 없다는 문제인데 소비자가 몰리자 팀원 측이 가끔 QR코드를 안내하고 있지만 위메프에 가서 볼 수 있었던 QR코드 복사 용지 한 장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경찰 인력은 현장에서 안전서가만 통제하는 터라 소비자들은 QR코드만 믿고 무작정 대기하는 형국입니다. 코드마저 5존과 5가 달라 현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팀원 관계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계속해서 이렇게 현장에서 환불 받으세요? 고객님들이 기다리시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아까 QR을 이용해서 고객님들이 줄어드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또 현장 접수는 중지하거나 유지하거나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환불 관련해서는 근무자들이 따로 계신 상황이에요? 예, 재무 쪽에 따로 계셔서 저희가 지금 아직 컨택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항의에도 묵묵부답을 이어왔던 팀원 대표가 입을 연 것은 어제 저녁 무렵입니다. 류광진 대표가 입장문에서 이번 달 여행 상품부터 빠른 취소를 지원하고 정산 지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이곳 사무실을 찾은 소비자들에게 일부 환불을 해줬다는 소식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지면서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팀원 측은 현장 접수 번호와 연락처, 주문번호, 환불 금액과 계좌 등이 적힌 양식을 배포했고 현재는 QR코드만 접수를 받았지만 조금 전에 전해진 대로 접수도 마무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위메프에서도 회사를 찾은 소비자들 상대로 환불 절차를 진행했는데 오늘부터 현장 접수 대신 온라인과 고객센터를 중심으로 환불 접수를 받겠다는 공지문을 배포했습니다. 공지문에도 불구하고 위메프 측은 역시 아직 환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항의 방문이 이어지면서 사무실 점거 농성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신사동 티몬 사무실 앞에서 YTN 오동건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티몬 앞에는 오늘 같은 삼복더위 속에서도 환불 대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티몬에서 상품권 200만 원어치를 구매했다가 지금 환불을 기다리고 있는 한 소비자를 인터뷰했습니다. 팀원 관계자들은 정산 지연 사태를 이미 2주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이 메모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티몬에 들어가서 환불 요청을 했는데 원래는 이제 아직 결제가 안 된 내용이어서 카드 취소가 안 되고 계좌로 환불을 신청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어제 오전부터 이제 조금 사람이 쌓이기 시작해서 이제 그 문 앞에서 그 피해자 대표라고 해서 피해자 한 분이 이제 공책에다가 만약에 뭐 팀원 직원이 온다면 이렇게 환불 신청을 하거나 상담할 그 순서를 적는 오후 한 뭐 3시인가 뭐 그때쯤 넘어가지고 신사옥에 이제 문정희 직원이랑 팀원 직원이 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 같이 찾아가가지고 이제 지하로 들어갔었거든요. 직원들 책상도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중에 한 노트에서 7월 11일부터 다 알고 있었구나 하는. 저도 오늘 가서 신청을 하고 왔는데 100번 전까지 있는데 제가 이제 100번 초반대인데 100번 초반은 지금 아직 새벽에 이렇게 입금 완료된 사람들이 이제 나오면서 조금 희망적인 느낌이었는데. 카드업계가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결제 승인 취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오늘 법령과 약관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소비자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카드사가 직접 세부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만큼 물품을 받지 못한 경우처럼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데는 2, 3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티몬 사태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의 감독 과정에서 허술했던 점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고객의 결제 대금을 판매업자에게 정산하기 전 외부기관의 신탁카드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었지만 지켜지질 않았고 또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에 써야 할 이 책임보험 한도도 매출 규모에 비해서 너무 작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티몬이 2019년, 위메프가 2020년부터 자본 잠식 상태에 들어가자 금융당국은 두 회사와 경영 개선 협약을 체결합니다. 경영 악화가 소비자나 판매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감독을 했어야 했지만 권고나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한계를 들어 문제가 골마 터질 때까지 제대로 손을 쓰질 못했습니다. 더욱이 티몬과 위메프가 고객의 결제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까지 마련했지만 지켜지질 않았습니다. 정금업 이용자 자금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지금 티몬과 위메프가 하는 방식을 그런 식으로 운영되면 안 된다라고 했고 외부 기관에 신탁을 해라라고 했는데 전혀 그것도 지켜지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책임 여하를 떠나서 피해 최소화 및 정상 복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매출 규모에 비해 너무 작은 책임 이행보험 한도도 문제였습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연 매출액이 1,000억 원이 넘었지만 최소 가입 금액은 2억 원이다 보니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경우 피해 보상을 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만약 티몬 위메프에서 책임 이행보험에 이와 관련해서 가입을 했다고 해도 사실 감독 규정상 전자금융업자는 최소 가입 금액이 2억 원으로 사실 터무니없이 지금 작죠. 그거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피해 추정 규모에는 아마 한참 못 미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 사태로 전자상거래 업체의 정산 주기에 대한 법의 미비점도 드러났습니다. 대기업 유통사의 경우 결제대금 정산 주기를 법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전자상거래 업체의 경우 규정이 없다 보니 TMF 사태가 악화됐다는 점에서 국회의 법제화 노력도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단독 보도 내용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병원 치료를 받던 수감자가 달아났던 서울구치소에서 이번에는 형기가 남은 수감자를 잘못 석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구치소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40대 남성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돼 지난 23일 오후 석방됐습니다. 그런데 A씨는 다른 사건으로 징역 5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형기가 남은 상태였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구치소 측은 석방 다음 날 오전에야 이 잘못 석방한 사실을 알았고 곧바로 A씨에게 돌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검찰과 경찰이 추적에 나선 끝에 석방 나흘 만인 오늘 낮 1시쯤 광주광역시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채 푹푹 찌는 한증막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이틀째 폭염경보가 내려진 채 일부 지역은 최고 체감 온도가 37도 안팎을 기록하고 있고 또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반면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호우특보도 발령 중인데요. 자,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자 폭염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서울에는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은 이 무더위 속에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고요. 그친 곳도 있습니다. 대기 불안정에 의해서 비구름이 발달하는 건데요. 소나기 특성상 오래 내리지는 않지만 좁은 지역에 짧고 강하게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안전사고에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은 이틀째 폭염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당진과 예산 등 충남 남해안과 그리고 문경과 청송 등 경북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경보로 더 강화했습니다. 특히 강원도 삼척 원더급과 경기도 용인 처인구는 현재 체감온도가 다른 사람 체온보다 높은 37도 안팎까지 크게 오른 상태입니다. 서울도 강서구 화곡동의 체감온도가 36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한낮에는 지금보다 체감온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의 위험이 더 커지겠습니다. 노약자와 어린이는 무리한 야외 활동을 피해 주시고 또 야외 작업장에서는 주말과 휴일 사이에도 휴식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도를 오르내리는 폭염과 밤사이 열대야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또 호우특보가 내려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륙과 달리 제주도와 남해안에서는 강한 비구름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고 제주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또 남해안에는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중국의 상륙한 태풍에서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제주 산간과 남해안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어제와 오늘 제주 산간으로는 200mm 안팎의 많은 비가 집중이 됐고 남해안에도 50mm 안팎의 비가 내렸습니다. 제주도에는 내일까지 총 누적 강수량이 400mm 이상, 남해안에도 150mm 이상으로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내륙에서도 대기 불안정으로 갑자기 매우 강하게 소나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말과 휴일까지 내륙에서는 폭염과 강한 소나기가 또 남해안에서는 호우가 공존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계곡이나 하천 주변에 야영과 접근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연입니다. 정치의 불을 켜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여주시죠. 화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0입니다. 이상인 부위원장의 사퇴로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상임위원이 한 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는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계속되고 있는데 방통위원장들의 잔혹사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이 꼼수는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에서입니다. 저의 물러남이 반복된 혼란과 불행의 마지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인 부위원장 직무대행이었는데 예상된 사태였다고 봐야겠죠? 탄핵 소추가 되면 직무 정지되니까 어차피 있어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사퇴하고 그다음 후임을 대통령이 임명함으로써 방송이 지금 당면한 지금 할 일이지 않습니까? 네. MBC를 비롯한 방문진 이사 선임 문제 이걸 하기 위해서 김홍일 그다음 그 앞에 이동관 위원장과 같은 맥락에서 아마 사퇴를 이미 예정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악순환의 도돌이표 같은데 정쟁의 큰 수렁에 빠졌다. 이상인 부위원장 이렇게 비판하면서 떠났어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글쎄요, 전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위원장이 무책임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네. 어쨌든 본인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태에 대해서 유감만 표현할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한쪽 편만 들고 빠질 게 아니라 국민을 생각하고 언론인을 생각하고 언론을 생각해서 본질적인 문제에 대안도 좀 제시하고 떠나는 게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없이 마치 한쪽 편을 들듯이 나가면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아니 본인이 그동안 방통위를 하면서 이게 문제가 된 게 2인 체제의 운영 아니겠습니까? 입법 취지를 어긋나게 해가지고 지금 2인 체제로 운영이 되는 게 문제니까 빨리 정상화가 돼서 5명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상적으로 빨리 운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 한다는 얘기는
한쪽 편의 의도에 따라서 그동안 행동을 해왔고 그리고 이 사퇴도 한쪽 편의 의도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라는 걸 사실상 자인하는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지금 아이템의 키워드가 0입니다. 0. 네. 뭐가 지금 0이냐? 더 큰 문제는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이 정권, 국민 존중이 0이고요. 그리고 총선 민의를 수용해서 변화를 했는데 변화가 0입니다. 대통령께서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 국회에서 추천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추천을 해 주시면 제가 국회의 그 뜻을 존중해서 임명을 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면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민주당도 오히려 추천을 안 하는 게 명분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정부 여당의 책임감이 0이다 이렇게 네.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탄춘이즘이라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인터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네, 추경호 원내대표의 워딩 듣고 오겠습니다. 민생과는 아무 관련 없는 탄핵 추진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탄춘이즘을 주술처럼 외치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탄핵,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네, 추경호 원내대표는 탄핵 중독증이다. 그러면서 탄춘이즘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먼저 우리 김상일 평론가께서 이상인 부위원장이 제 역할을 하고 물러나도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셨는데 저는 이게 정상적인 정국이라면 그건 당연하죠. 그렇지만 지금 이 방통위 문제를 비롯한 이 국회 문제 이게 지금 지극히 저는 비정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탄춘이즘 그러셨는데 2인 체제가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다음 제일 큰 문제는 결국 그 방문진 그 이사를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가 사실 가장 중요한 쟁점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야권에서는 방통법 개정과 아울러서 전부 다 그 야권 인사로 그 방문진 이사들을 대부분 구성해서 MBC를 그대로 그냥 야권의 어떤 영향력 하에 두겠다는 건데요. 저는 근데 이걸 모든 문제를 떠나서 네. 대통령실하고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거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이 즉시 제거했거든 사퇴서를.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위원장에 대한 어떤 탄핵,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이라는 건 법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헌법에도 없고 없는데 이런 그 야권에서 부위원장 권한 대행에까지 법적인 문제에 관해서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예, 탄핵을 갖다가 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막기 위해서 직무 집행을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정지된 걸 막기 위해서 사퇴를 미리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 같은 경우 같으면 행정행위라면은 그거는 탄핵 자체가 무효다. 네. 위헌 위법이다. 탄핵까지 가지 않았으니까요. 아니 간다 하더라도 지금 하면, 발의한다면 직무가 정지된다 그러니까 네. 그러면요 이 탄핵이 소추 이런 게 무효기 때문에 방통위가 그대로 부위원장의 역할을 할 수 권한 대행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방문진 이사 그게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임명하고 그다음 나중에 그러면 그 MBC라든가 야권에서 무슨 소송을 제기할 거란 말입니다. 가처분 이게 무효다. 방문진 이사 임명이. 그때 가서 법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요새 자신감을 좀 잃었는지 야권에서 탄핵 이야기 나오자마자 그냥 사퇴해버리고 그 했다는 건 이거는 분명히 법적으로 좀 검토가 좀 심오하게 된 다음에 취해야 될 조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퇴하지 말고 법적으로 대응했어야 된다. 그렇죠. 당당하게 대응했어야 된다라고 업무를 보세요.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거죠. 정상적인 업무를. 정상적인 업무를 네, 진행하고. 그다음 나중에 그게 헌법재판소 권한쟁의라든가 대법원에 가가지고 그게 이제 재판이 되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인 법률 해석 권한을 가지고 결정하는 거지. 국회에서 지금 이런 거 보면 국회에서 모든 법률적인 쟁점에 대해서 결정을 미리 해버리는 꼴이 되거든요. 행정부는 거기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는 것이고. 당장 직무 정지가 될 걸 두려워서 그렇죠. 사퇴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편 김현 의원은요. 네. 이 직무 대행이 탄핵 대상에 포함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어요. 그렇다면 직무 대행이
탄핵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탄핵을 추진한 것이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일단 뭐 논란은 되겠죠. 그러나 의견은 뭐 갈리는 것이고요. 그거는 최종 결과를 받아보지 않은 한은 그냥 주장일 뿐일 겁니다. 아마 양쪽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여상원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되게 잘해 주셨는데 그런 게 그 여권에는 가장 좋은 전략이에요. 뭐 여상원 변호사님 같은 전략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또 그것이 꼭 좋은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정상의 책임이 야당에만 있나요? 누구에게 더 크게 있죠? 이거를 생각을 해야죠. 탄핵만이 문제라고요? 탄핵을 추진하는데 국민들이 비난을 안 하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까? 국민 비난이 0이잖아요. 아까처럼 계속 0이잖아요. 국민 비난이 왜 0일까요? 지금 현 여권과 정권에 문제가 있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거센 비난이 없는 겁니다. 뭐 제가 비난이 없다고 해서 하나도 없다는 뜻은 아니겠지만 압도적이고 거센 비난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 왜죠? 지금 현재의 문제다. 현재의 문제가 더 크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걸 현 여권과 정권은 알아야 되고요. 방송에 있어서는 공정성이 생명과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편파보다는 불능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방통위에 어떤 권한이 있길래 이렇게 탄핵 추진과 또 자진 사퇴를 반복하는 촌극이 빚어지는 것인지 저희가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네, 방통위에는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하고 또 방송 채널의 재승인 등 여러 가지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논란이 되는 건 방통위가 박문진 이사를 또 박문진 이사가 MBC 사장을 선임하는 이 구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음 달 12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박문진 이사 선임을 막기 위해서 무리한 탄핵을 추진하는 거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스팸 문자 방지나 인앱 결제 등 주요 이슈들이 밀려있는 상황에서 이제 거대 야당은 이렇게 법 테두리 안에 있다는 말로 무리한 탄핵을 추진하고 여권은 어쩔 수 없다면서 사퇴로 맞불을 놓고 있는 이런 황당한 상황인데요. 결국 피해는 국민들의 몫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악순환의 도돌이표, 뭐 근본적인 해결은 없을까요?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 이런 정국이라면 이거는 계속적으로 반복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권에서는 MBC가 계속 뉴욕에서, 워싱턴에서의 그 윤석열 대통령 발언 문제를 비롯해서 편파적인 방송을 한다는 그 인식이 아주 강하고요. 그것은 MBC의 어떤 경영 체제를 바꾸지 않고는 도저히 정상 안 된다는 게 여권의 태도고, 야권에서는 오히려 지금 정부가 MBC를 장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상태에서 거기다 국회는 지금 야권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제2의 이상인, 제3의 이상인 사태 같이 계속 지금 반복될 것 같습니다. 제2, 제3의 사태가 반복된다면 지금 청문회하고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되더라도 또 반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아마 하세요? 탄핵 소추, 지금 안 그래도 야권에서 공공연하게 임명도 되기 전에. 임명되면 탄핵 소추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음 키워드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어가겠습니다. 키워드 주시죠. 네, 다음 키워드는 개인정보입니다. 네, 방통위는 당분간 위원장 직무대행도 없이 사무처장이 사무처만 총괄하면서 이진숙 후보자와 이 부위원장의 후임 임명을 기다려야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늘까지 사흘로 연장이 됐습니다. 우선 청문회 이모저모 보고 오시죠. 저기요, 이진숙 내정자 인사하시죠. 제가 인사하려고 했는데 인사를 안 하고 돌아셔서 가시니까 벌쯤 하잖아요. 잠깐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하고 싸우려고 하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악수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가세요. 이훈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 질의 중단하시고 그거 내리십시오. 아니 지금 피켓 투쟁 하십니까? 아니 저게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양속으로 이렇게 드는 거 전 처음 봤어요. 이건 피켓이 아니라 자료입니다. 왜 자료를 한 손으로 들어서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고 두 손은 안 된다는 사과기 아니
씨가 저한테 보내온 이메일과 전화 통화 내용 왜 드렸잖아요. 자료를 한 손으로 들어서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고 두 손은 안 된다는 사과하십시오. 여당 간사에게 내리십시오. 여당 간사에게 내리십시오. 우선 마주보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모르고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사과하셔야죠. 몰라서 실수했습니다. 위원장님 본인이 불쾌하니까 사과해라 라는 말씀입니까? 이진숙 후보자는 나이가 몇 살입니까? 개인정보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고압적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예, 그렇게 샤우팅 한다고 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저는 샤우팅 아닙니다. 조용히 합니다. 저는 샤우팅 아닙니다. 조용히 합니다. 아니, 저게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양속으로 이렇게 드는 거 전 처음 봤어요. 이건 피켓이 아니라 자료입니다. 네. 후보자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었더니 개인정보라서 안 가르쳐준다고 했어요. 네. 청문회 어떻게 보셨어요? 저게 국민들에게 유효한 청문회입니까? 거의 뭐 코미디를 방불케 한다 이런 그렇죠.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두 분 다 개인 감정만 드러내고 있는 거죠. 과거의 대립관계, 이게 쌓여있는 감정, 이런 것만 표출하는 양쪽 다 사감을 드러내는 장입니다. 저 공간이 공공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 공공재의 장을 저렇게 개인의 감정으로 저렇게 해도 됩니까? 저는 두 분 다 자중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최민희 위원장도 저렇게 그 국민에게 별로 이렇게 도움이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는 거 맞지 않고요.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도 국민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위원장이 하는 거에 부당한 게 있다면 그거는 그냥 부당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지, 거기에다가 그 자체를 평가하거나 규정함으로써 일종의 조롱 내지는 도발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결론은 뭐냐? 국민들이 보고 싶은 모습은 하나도 없이 저 공공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공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평가해 주셨는데 자료를 양손으로 드니까 너무 위협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최민희 위원장이 상당히 마음이 약하신 모양이네요. 저도 어제 영상을 다 봤거든요. 네. 그 종이는 지금 피켓이라고 계속 강조하세요. 네. 피켓이라 그러면 어떤 투쟁을 할 때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탄핵 반대라든가 네. 탄핵 지지라든가. 그런데 저 자료는 보시다시피 진짜 자료입니다. 아마 그 법카 사용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적은 자료 같은데, 그리고 최민희 위원장이 그 두 손에 들고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따가 그런 국회 청문회에서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고. 근데 이진숙 그 후보가 그게 법 규정에 있느냐? 네, 법 규정이 있습니까? 법 규정에 아무 규정이 없죠. 두 손에 들든 한 손에 들든. 그러니까 그 최민희 위원장도 본인의 위원장으로서 권위를 내세울 게 아니고 위원장이면 법 규정에 맞게 청문회를 진행하는 게 임무 아니겠습니까? 법 규정이 없으면은 조금 그렇게 이걸 들고 있다고 그걸 모욕하는 것도 아닌데 그걸 들고 있다 내리라고. 5년 전에 박영선 전 장관 청문회 때 예. 박영선 장관이 이렇게 양손에 들고 있더라고요. 그냥 양손에 들건 한 손에 들건 안 들건 이게 어떤 문제가 되는지 아까 우리 김상일 평론가 말씀대로 국민들이 알고 싶은 건 아까 우리 그 앵커 말씀대로 OTT라든가 이런 거 지금 규제 이런 정책 문제를 다투어야 되는데 이 위원장의 불쾌함 그다음 거기에 대한 후보자의 어떤 맞대응 이런 걸로 그냥 진짜 이 소중한 이 시간이 이 방송에 좀 방영된 거 아닙니까? 이게 국민들의 어떤 재산을 낭비하는 거거든요. 네. 최민희 위원장은 특히나 그 거대 야당의 과방위 위원장이고 하면요 좀 관대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그냥 감정 싸움으로 일관해 버리니까 이진숙 후보자도 거기에 맞대응하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나락으로 빠진 느낌이 듭니다. 청문회 신경전에 대해서는 두 분 다 강하게 비판해 주셨는데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례적으로 사흘째 이어지고 있어요. 장관급 청문회는 이렇게 사흘째 이어진 적이 없는데요. 여야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본인이 약속한 자료 제출도 하지 않고 입으로는 앞으로 중립적 방통위원장이 된다고 하면서 국민의힘의 질문에 대하여는 천재가 돼서 답변하고
민주당과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껌껌이 답변하지 않겠다. 이거 답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식으로 갑자기 모르쇠 후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청문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에 하루 더 한다면서요? 예, 하루 더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 아니 이게 도덕성 그다음에 정책 검증에서 별 효과가 없으니까 체력 검증에 들어갔느냐. 지금 어떻게 3일 연속으로 그래서 지금 여야 의원들이 모두 지친 상태고 상당히 좀 신경이 예민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제 심야에 청문회 중에 방통위 간부 한 사람이 1구에 긴급 호송되었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보통 청문이라는 것이 사람 맞아서 쓰러질 때까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야당에서는 자료 제출 미흡 때문에 청문회가 연장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3일 청문회는 유례가 없다면서 체력 검증의 장이냐 이렇게 비꼬고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장관급 청문회가 3일 동안 이어진 적이 없었나요? 없죠. 네. 한 번도 없었습니까? 네네. 장관급은 하루 하는 게 통상의 사례였고요. 부총리급 정도 될 때 이제 한 이틀 하거나 이런 경우도 어떻게 있고. 돼요? 규정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야 합의에 의해서 정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과거에 선례가 없다면 과거에 민주당에서 못하게 한 거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죠.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국민을 위한 철저한 검증이라면 그게 이틀이든 3일이든 한 달이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때는 안 되고 당신들 때니까 해야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민주당이 예전에 안 된다고 한 적이 있었나요? 그렇죠. 안 된다고 했죠. 계속. 우리 저희가 추천한 장관일 때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 앞으로는 국민을 위한 검증이라면 며칠이라도 받아야 되고 우리도 앞으로는 수용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저는 전제는 이겁니다. 국민을 위한 검증, 국민에게 필요한 검증이라면 며칠이라도 해야 된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편이면은 안 되고 너네 편이면 해야 된다라는 거는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생각에도 어떤 아까 말씀드린 정책 질의, 정책을 갖다 검토한다. 이거는 3일이 아니라 한 달을 해도 괜찮아요. 한 달을 해도 괜찮다. 예, 아니 그거 필요하면 국민이 알고자 하는 게 있으면. 근데 아까 나온 여러 가지 방송 자료를 보면요, 이거는 진짜 감정 싸움이 시중의 감정 싸움에 불과한 걸 우리가 국민들 왜 보고 있어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 확실히 이런 후보자 청문 절차에서도 서로 간에 어떤 규칙을 정해놓든지 아니면 여야 합의로 완전히 어떤 새로운 규정을 해놔야지. 그렇지 않고는 이런 지리한 싸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저거는요, 시중의 감정 싸움보다도 못합니다. 못하고 훨씬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그 리더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검열을 하거나 자기 절제를 하거든요. 근데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면 나는 왜 그렇게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사회 전체가 다 일탈과 불법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나라 지도자들의 모습은 사회 악의 근원이 되고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악의 근원이 되고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준 최악의 청문회였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고요.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는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다음 키워드는 착오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최혜병 특검법이 재표결 끝에 다시 부결이 돼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야 목소리 듣고 오시죠. 절대 통과되면 안 되는 법이다라는 말씀이셨고 우리 의원들이 단결해서 그걸 막아낸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탈포가 전보다 조금 늘어난 거에 대해서 민주당에도 포기의 성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단일 대우가 좀 무너진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많았거든요. 꿈이 소박하시네요. 그렇게까지 해석할 문제는 아닙니다. 약간 착오가 있었다는 정도는 들었습니다. 거부권이 가냐 두냐 여기 좀 착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더라도 대통령 부부만 방탄하면 그만이라는 것입니까? 이럴 거면 당명을 아예 방탄의 힘으로 바꾸십시오. 민심 동행을 운운하던 한동훈 대표의 공약도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첫 출발부터 용산 해바라기,
대통령 부부 허수아비를 자처하는 것을 보니 한동훈 체제의 싹수도 놀았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는 이탈표 지적에 대해서 착오라고 주장을 했고요. 추경호 원내대표도 실수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석이 108석인데 그렇죠. 어제 최혜병 특검법 반대표가 104표가 나왔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착오라고 했는데 뭐 가와 부의 의미를 헷갈렸다는 건가요? 글쎄요. 국회의원 정도 되시는 분이 뭐 한자로 적든 한글로 적든 가와 부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글자고 한데 이걸 착오로 하는 거는 한동훈 당 대표의 어떤 지금 절박함도 있었겠지만 희망사항일까요?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착오라고 하기보다도 어떤 합리적인 어떤 변명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좀 급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걸 착오라 그러는데 이건 착오할 만한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다시 한번 당내 어떤 그 회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견해를 발표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무효표 한 표에 대해서도 이 부자 한자를 잘못 쓴 것이다. 뭐 이런 분석이 그거는 나오더라고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한자로 있을 수 쓰다 있어요. 보니까 네. 그거는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사실 부자하고 가짜는 차이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한동훈 대표의 좀 궁색한 변명으로 궁색한 저는 변명이다. 그래서 다시금 확실한 이게 왜 그리 됐느냐 이야기를 해주는 게 다시 오히려 입장을 밝혀야 한다.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용산 허수아비라고 비판하면서 더 강력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그 주장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반대쪽에 안이 나와야죠. 한동훈 안이라고 하는 대안이 나와야 협상을 하고 그 협상을 통해 가지고 합의에 이룰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 한동훈 대표께서는 그 본인이 출마 일성으로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되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단일 대우가 깨졌다는 질문에만 마치 그거를 저항하듯이 내지는 그거를 뭐 이렇게 공격하듯이 하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 착오라는 말을 꺼내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러시면 저는 오히려 한동훈 대표에겐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당내에 그렇게 세력이 강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당내에서 단일 대우를 주장하면서 대통령 뜻을 또 밀어붙이면 본인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민심의 뜻이라는 걸로 내지는 민심을 기반으로 한 정치적인 소신과 양심이라는 걸로 그것을 방어하고 국민 지지로 방어해야 될 텐데 지금 이런 식으로 단일 대우가 깨지는 거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시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개개인의 의원들의 뜻은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러나 당에 또 입장이 있으니 당대표인 제가 좀 더 열심히 설득하겠다. 다음에는 이런 모습이 아니도록 최대한 내가 직접 찾아뵙고 설득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셔야지 이게 단일 대우가 중요하고 이거에 부결한 사람들은 틀렸고 내지는 착오다 이렇게 규정하시면 앞으로 본인이 대통령과 다른 의견이 있을 때 국민의 뜻에 따라서 어떤 입장을 어떻게 표시하시려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출마하면서 선언한 제3자 추천 특검법 이 부분이 확실히 협상의 카드가 될 수는 있을까요? 이미 민주당표 특검법은 부결이 됐으니까요. 자, 정치는요. 국민을 보고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제3자 특검에 대해서 저는 상당수 동의를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민주당이 너무 강하게 거부를 해가지고 안 된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누구에게 이득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 명분을 약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국민의 지지가 합리적인 제3의 대안에 있다면 민주당도 그 정도는 수용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협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셨네요. 네. 지금 이론적으로 우리 김상일 평론가 말씀이 맞지만은 이게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그 민주당의 뜻이 다른 거기 때문에 다른 거 어떤 거라고 보세요? 뭐 결국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뭐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속적인 탄핵 빌미 제공을 탄핵을 갖다 정당화시키기 위한 그 목적으로 사용되는 이번 탄핵 특검법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국민 여론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맞지만 결국 협상은 안 된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대표가 되기 전에는 어떤 제3자 특검 추천법 이야기했지만 지금 현재 친윤이 그래도 다수 아닙니까? 여기서 자기 주장을 그대로 내세워가지고 당이 그 또
겨우 지금 화합하는 모습을 네. 보였는데 다시 분열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제3자 특검법을 자기가 내가 뜻이 이러니까 지금 진행합시다 이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좀 말씀에 제가 좀 제 개인적인 반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탄핵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려면 이 특검법에 의해서 불법이 발견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탄핵의 전초 증상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죠? 전초 증상이니 아닌지는 특검을 해봐야 알겠지만 이게 탄핵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거다. 그러면 정당화가 된다는 뜻이고 정당화가 된다는 뜻은 특검으로 조사를 하면 불법이 나온다는 뜻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내가 당당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자인하는 얘기와 같다. 전제 조건이 틀렸다라고 보시는 거죠? 한마디만 드리면은 이 특검에서 지금 김상일 의원 말씀은 모든 진실이 드러난다는 걸 전제로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여당, 야당은 항상 엉터리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에서 진실이 100% 밝혀진다는 전제를 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이야기는 다음 키워드에서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화면 주시죠. 다음 키워드는 3+알파입니다. 최상병 특검법. 야권이 모두 찬성했다고 가정했을 때 여당 의원 최소 3명이 이탈했다는 계산이 나오죠. 당내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기존에 이미 김재섭 의원, 한지아 의원, 안철수 의원은 찬성하겠다고 의사표현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정도의 이탈표는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무기명 비밀 투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가 찬성표를 던졌는지 알 수 없으니까 조금 다른 문제가 되겠죠. 제일 먼저 전화 오신 분한테 혹시라고 물어보셔서 나는 김용으로 반대를 했는데 뭘 나한테 물어보냐. 김용으로 유일하게 반대를 하는 사람한테 뭐 무기명 투표를 물어보냐. 제 입장은 뭐 계속 똑같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식 특검 안 되고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신 제3자 특검 내지는 개혁신당의 천하람을 이야기한 변협 추천 이 정도 안으로 가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해서 반대했기 때문에 네, 누가 이탈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용산에서도 움찔했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누가 이탈했을까요? 누가 이탈했을 거야라는 질문을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신에 의해서 투표를 했으니까요. 그런 무기명 투표의 취지를 반해서 색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상대방을 누르겠다는 의도를 내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저는 어쨌든 이 최상병 특검을 해야 된다고 그 취지에 찬성하는 분들이 그다음에 민심의 도도한 흐름을 따르겠다고 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라는 거에 저는 주목합니다. 이것은 뭐냐? 국민의힘이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보여줬듯이 국민의힘의 건강성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 건강성이 계속해서 회복이 된다면 오히려 민주당은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저게 3표 이탈 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 좋아요. 자기 의견을 가지는 거. 그런데 이번 지금 민주당이 제시한 최상병 특검법 이거는 제가 법률가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불공정한 특검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 여론을 운운하면서 찬성을 3표 던졌다는 건 그건 누가 던졌든 간에 특히나 국민의힘 쪽에 던졌다면 그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한동훈 대표 말씀대로 대법원장이 추천한다든가 공정성이 확보되는 그런 특검법에 대해서까지 반대표를 던졌으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지금 민주당이 하는 어떤 정쟁거리로 삼기에 한 특검법에 대해서 이 공정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는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다. 여당에서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게 특검법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이 뭐 한동훈 특검법도 있고요, 뭐 김여사 특검법도 있고 이제 앞으로가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아까 추경호 원내대표도 뭐 탄핵리즘이라 그랬나요? 탄춘이즘이요. 탄춘이즘 하도 말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이게 우리 지금 탄핵이란 게 사실은 사람으로 말하면 공직자한테 사형 선고입니다. 이 사형 선고를 공직자의 지위 고하를 지금 가리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의 마음에 만들면 마치 저번에 그 검사 사인에 대한 탄핵
추진같이 이런 국회 정치를 완전히 그 사법으로 몰고 가고 있거든요. 그것도 어떤 제 생각에는 좋지 않은 목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정쟁을 갖다가 끝내고 민생을 위하는 정당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분명히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지금 여상원 변호사님 말씀에 강론에서는 동의하지만요. 총론에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최상병 특검법이 하나의 강론에 의해서 그럼 멈춰서야 됩니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주어진 상황은 양자택일의 상황이에요. 제3의 대안을 본인들이 낼 수도 없습니다. 왜? 공격당하거나 본인의 정치 생명을 힘 있는 자에 의해서 숙청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한동훈 신임 대표라도 빨리 대안을 내놓고 이거를 뭔가 양자택일이 아닌 어떤 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줘야지 맞지. 아니 양자택일의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국민의 민심은 이 총론에 더 가까워지고 있는데 강론 하나 때문에 전체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네, 한동훈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가운데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에서 차기 지도자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 이재명 전 대표가 22%, 한동훈 대표가 19%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요. 한번 봐주시죠. 네, 이달 초 조사보다 이재명 후보는 1%포인트 하락한 반면에 한동훈 대표는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이벤트 효과는 분명히 있겠죠. 컨벤션 효과다라고 컨벤션 보세요? 효과죠. 있고. 네. 그다음 저는 아까 우리 김상일 평론가하고 계속 그 부분에서 특검법에서 그러는데 네. 탄핵 문제하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전체적인 여론은 그 최상병 특검이라 찬성이지만은 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 탄핵에 대해서 특히나 검사 탄핵, 그다음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청문회를 유례 없는 청문회 여는 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피로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모든 게 혹시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 아닌가 이런 인식이 결국은 지금 차기 대권 후보 지지도에서 22, 19로 지금 현격하게 줄어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도 계속적으로 고집만 세울 게 아니라 그거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어느 쪽이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지지도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그래프도 한번 보여주시죠. 그런가 하면 이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8%로 1%포인트가 하락했는데요. 저희가 그래픽이 나오면 보여주시죠. 네, 부정평가 이유에 있어서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2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를 넘으면 마치 그것이 대단하게 상황이 개선되는 걸로 말하는 것 자체가 참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 20%대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참담한 상황이라는 걸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거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하나뿐이 없습니다. 국민을 이기려고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옳다면 최대한 국민 앞에 낮은 자세로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설득하는 모습을 소통을 통해서 설득하시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인이요. 네. 검찰 수사를 받기 전에 김 여사께서 국민께 죄송하다고 했다라고 어제 이 보도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최지우 변호사는 법률 대리나 잘하지 왜 정치적 대변인 역할까지 하려고 해서 문제를 제2부속실이 없으니까 대변인 역할을 하는 거 아닐까요? 문제를 더 키우잖아요. 대통령실에서는 오히려 저게 김건희 여사가 사과한 게 아니다. 그냥 그 상황에서 그 장소에서 있었던 하나의 그냥 이벤트일 뿐이다라고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자체가 대통령실도 사과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면 국민의 역풍이 거셀 것이다. 부적절한 사과다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지우 변호인은 좀 자중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미래 내지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좀 약간 오버하는 걸로 국민들에게 비칠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반론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저런 게 나온다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대통령이 아무리 국민한테 이기려고 하지 않더라도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가 이게 야당에서 계속 그걸 가지고 관건으로 해서 대통령을 갖다가 계속 공격하고 하고 있는 이상은 힘들 것이다. 여론 그 상승이.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의 어떤 의지와는 무관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윤 대통령 관련 탄핵 청원 2차 청문회도 열리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관련 소식이 들어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여성한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제의 명품 가방 실물을 확보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대통령실 행정관으로부터 김 여사가 최재형 목사에게서 받았던 300만 원대 명품 가방 실물을 제출받았습니다. 검찰은 해당 가방의 진위 여부와 사용 흔적, 처분 계획 등을 확인하고 조만간 사건 처리 방향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가방 실물을 확인하는 동시에 최 목사와 김 여사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야구 선수 오재원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가 범행에 지인들까지 동원하는가 하면 수사까지 방해하려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뛰어난 야구 감각을 바탕으로 국가대표로 활약하며 오10살라는 애칭까지 얻었던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씨. 은퇴 뒤 야구 교실을 운영하던 오 씨는 지난 3월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오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마약류 상습 투약이었습니다. 마약은 언제부터 투약하신 겁니까? 마약 투약 실 때도 하신 건가요? 마약 투약 증거 숨기기 위해 탈색하고 제모까지 하신 건 맞습니까? 이후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수면제를 구매한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오 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서 오 씨는 투약 관련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공범을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만은 다퉈왔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가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질러 비교적 관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수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약 투약을 위해 지인까지 동원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허위 진술을 종용해 초기 수사를 방해한 점 등도 질타했습니다. 보복 협박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오 씨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현재 오 씨는 지난해 11월 필로폰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별도 재판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또 오 씨에게 수면제를 전달한 전현직 프로야구 선수 13명이 최근 검찰에 송치되는 등 오 씨 범행의 나비 효과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천만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혁 등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이 사이버 레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진행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네, 표정우입니다. 오늘 유튜버들에 대한 영장 심사가 진행됐죠? 네, 공갈 등의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혁과 주작감별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1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구제혁은 오전 9시 20분쯤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주인 씨 한마디만 해주시죠. 예, 성실히 수사하고 오겠습니다. 구제혁과 주작감별사는 지난해 2월 유튜버 쯔양으로부터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구제혁은 쯔양과 전 남자친구 사이의 일을 빌미로 쯔양을 협박하고 강요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한 유튜브 방송은 쯔양이 과거사를 빌미로 이른바 사이버 레커들에게 협박당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는데요. 이후 쯔양은 직접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전 남자친구의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에 시달렸다고 밝히고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교묘하게 협박해 원치 않는 계약을 맺고 돈을 건네게 됐다며 구제혁 등을 고소했습니다. 반면 구제혁은 정당한 계약에 따라 돈을 받은 거라고 주장하는데요. 검찰은 구제혁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12시간에 걸친 고강도 소환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사도 광산과 관련해서 이 광산의 전체 역사를 반영하기로 우리 측과 대략 합의하면서 등재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같이 밝히고 한일 간 투표 대결 없이 사도 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이 강제 동원을 포함한 광산의 전체 역사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미 실질 조치까지 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 아사히 신문도 한국 정부와 조선인 노동자 역사를 현지에서 전시하기로 대략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양국 정부는 한국 측이 주장하는 과거 사도 광산 내 이 조선인 노동의 강제성을 어떻게 표현할지 등에 대해서는 막바지 조율을 계속하고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보험사 건물 앞에 대형 화물차가 무단 주차해 있다가 견인됐습니다. 이 차주와 보험사 사이에 보험금 지급을 두고 생긴 분쟁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5톤짜리 화물차 한 대가 보험사 주차장 입구를 떡하니 가로막고 섰습니다. 길막 주차가 이루어진 건 전날 저녁 6시 반쯤. 지난 23일 일어난 교통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을 두고 보험사와 갈등을 빚다 차주 A씨가 벌인 일입니다. 회사 측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사유지라 손쓸 방법이 없다는 답변에 결국 사설 견인차를 불러 차량을 끌어냈습니다. A씨는 운전 중 상대 차량이 차선을 바꾸다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로 약 1,400만 원을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지급을 보류하자 화가 났다는 입장입니다. 한 번이면 저도 참아요. 근데 2번이에요. 그때도 화손이 한 1,000에서 한 1,200 정도 나왔어요. 그 소리는 제가 했어요. 하지만 보험사는 고의 사고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A씨가 핸들을 반대쪽으로 틀거나 브레이크를 밟는 회피 동작을 하지 않은 게 석연치 않아 경찰에 수사부터 의뢰하겠다는 겁니다. 또 견적서상으로도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과하게 청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주게 되고 그러면 보험사는 손해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보험료를 인상하고 그래서 선량한 그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더 내야 되는.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수사를 의뢰하는 게 법에 따른 조치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운전자는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거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결국 양측의 주장은 경찰 조사를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네, 파리올림픽은 대회 초반부터 숨가쁜 메달 경쟁이 시작됩니다. 이러면 내일 오후부터 우리 선수들의 승전고가 기대되는데요. 사격과 수영 그리고 펜싱이 메달을 벼르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파리에서 가장 먼저 시상대를 노리는 종목은 사격 10m 혼성 공기소총입니다. 우리 선수단의 최연소인 17살 고교생 반효진, 쾌조의 컨디션을 보이는 엄마 사수 금지현이 각각 최대한 박하준과 짝을 이뤄 금메달을 정조준합니다. 메달 이렇게 들고 아기 사진 이렇게 딱 들어서 이렇게 흔들고 이제 그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아기를 자랑할 수 있는 내가 애기 엄마다. 몇 시간 뒤엔 수영 간판 김우민이 나섭니다. 모두 5종목에서 출전권을 땄는데 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을 걸었던 주종목 자유형 400m로 포문을 엽니다. 지옥 같은 강훈련을 소화했다는 김우민은 박태환 이후 12년 만의 메달, 나아가 16년 만의 금메달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설레기도 하고 빨리 경기를 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좀 좋게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안겨준다면 저희 우리나라 선수들에게도 좀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펜싱도 첫날 기대 종목입니다. 세계선수권 우승 이력이 있는 오상욱과 송세라를 필두로 남자 사브르와 여자 에페가 단체전에 앞서 개인전을 치릅니다. 펜싱 종주국 격인 프랑스 안방, 그것도 파리 명소 그랑팔레에서 화려한 칼끝을 선보이겠다는 각오입니다. 개인전에는 메달 색깔 상관없이 이제 메달을 목에 거는 게 목표고. 땀을 정말 많이 흘렸어요. 역사를 제가 새로 한번 써보고 싶고요. 48년 만에 가장 적은 선수단, 목표도 금메달 5개로 소박하게 잡았지만 밤잠 설치는 토요일 밤 파리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는지에 따라
한여름 올림픽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를 수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이 내세운 에어컨 없는 올림픽 원칙은 이미 여러 나라의 반발로 깨진 상태입니다. 이런데도 곳곳에서 더위를 호소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결국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프랑스 파리 라댕팡스 수영장, 김우빈의 남자 자유형 400m 경기를 시작으로 황선우도 자유형 200m 종목에서 메달 도전에 나서는 곳입니다. 선수촌에서 이곳 수영장까지 버스로 보통 40분가량 걸립니다. 그런데 실제 선수들이 이동해보니 1시간 반가량 소요됩니다. 왕복 3시간가량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한여름에 에어컨도 잘 안 틀어주고 버스 창문도 못 열게 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버스에서 내려 쓰러진 선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수영장 상태가 나쁘지 않다는 점입니다. 저도 여기 와서 이제 며칠 동안 훈련을 해봤는데 물 온도도 메인풀은 괜찮은 것 같고 물도 몸도 괜찮은 것 같아서 이미 에어컨 없는 올림픽 원칙은 깨진 상태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겪은 파리의 폭염을 고려해 각국의 자발적인 에어컨 설치를 허용한 겁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더위를 호소하는 사례가 나오는 만큼 예상대로 경기력이 아닌 다른 변수들이 실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지구촌 곳곳이 계속되는 폭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미 서부에는 대형 산불로 주민들이 대피했고 모로코와 그리스 등은 기온이 50도까지 오르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캐나다 로키 산맥의 제스퍼 국립공원에서 거대한 연기가 계속 뿜어져 나옵니다. 현지 시간 22일 서부 지역에서 시작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확산해 아직 진화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600건 넘는 크고 작은 산불이나 건축물 등이 30에서 50%까지 파괴됐고 주민과 관광객 2만 5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We have all seen on the news and social media the horrific pictures and videos coming out of Jasper. Homes and businesses have been lost to a wildfire that people are calling a wall of flames. There is no denying that this is the worst nightmare for any community.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에도 빠른 속도로 번지는 산불에 인근 마을 주민 3,500명이 대피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시작된 산불은 건조한 바람이 불며 빠르게 확산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펄펄 끓는 날씨가 이어지면서 그리스 유명 유적지 아크로폴리스는 오후 시간대에 문을 닫기도 합니다. 그리스 정부는 섭씨 40도 안팎의 뜨거운 날씨가 계속돼 지난주 2차례 아크로폴리스를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의 대표적 공원인 레티노 공원도 4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모로코에서는 최근 48도의 고온이 지속되면서 중부의 한 도시에서 하루 동안 21명이 숨졌습니다. 올여름 지구촌 곳곳이 전례 없는 폭염과 산불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유엔이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 인구 24억 명이 폭염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더 위험해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treme temperatures are no longer a one day, one week or one month phenomenon. If there is one thing that unites our divided world is that we are all increasingly feeling the heat. 앞서 유럽연합 기후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는 22일 전 세계 지표면의 평균 기온이 섭씨 17.15도를 기록해 1940년 기후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필리핀과 타이완을 거쳐 지난 25일 밤 중국에 상륙한 태풍 개미로 이재민 60여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인민일보 등은 태풍 개미로 인한 이재민이 오늘 아침 6시 기준으로 푸젠성 7개 도시에서 62만 8,600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개미는 푸젠성을 가로질러 시속 약 20km 속도로 북서쪽으로 이동 중이며 밤늦게 장시성으로 이동한 뒤 강도가 약해질 것으로 중국 기상당국은 전망했습니다. 경제 이슈를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경제픽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최도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 우선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정산 지연 사태, 원인은 문어발 확장. 네, 싱가포르 전자상거래 업체 Q10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원인부터 천천히 분석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국내 1세대 소셜 커머스라고 할 수 있는 티몬과 위메프를 인수한 싱가포르 기반의 이커머스 플랫폼이죠. 바로 Q10입니다. 이 Q10 그룹의 무리한 문어발식 확장이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올해 2월에는 미국 쇼핑 플랫폼인 위시를 인수하는 등 단기간에 무리한 인수 합병을 해서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또 하나 원인으로는 최장 2달씩이나 걸리는 정산 주기가 꼽힙니다. 티몬 위메프가 고객이 결제한 대금을 최장 2개월 동안 보관했다가 판매업체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판매 대금으로 돌려막다가 매출이 떨어지면 정산에 차질을 빚는 구조라는 겁니다. 아울러 Q10이 공격적으로 사세를 확장한 건 물류 자회사인 Q익스프레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을 염두에 둔 거란 그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매출 규모라든지 이런 조건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인수 합병을 했다는 겁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과 관련해서 한번 전문가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지금 Q익스프레스라고 하는 물류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3년 동안 5개 회사를 무리하게 인수한 것이 원인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 성장률이 최근 24개월 동안 뚝뚝 떨어지면서 과거에 예상했던 인수 당시에 예상했던 그런 매출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카드 업계에서는 또 결제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카드 업계에서는요, 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카드 결제 승인 취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예. 목적을 보면요, 이 소비자가 이 티몬이라든지 위메프에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다면 카드사에 결제 취소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이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 대금 이의 제기 절차를 이용하면 됩니다. 카드사 고객센터나 홈페이지 그리고 카드사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전자지급 결제 대행사, 그러니까 피지사가 거절하는 환불 요청을 카드사가 대신해서 소비자에게 이의 제기를 받아서 결제를 취소하는 방식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카드사들은 손실 보전이 가능한 건가요? 대행사들이 손실을 떠안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 카드사의 경우에는요, 가맹점 계약을 맺은 피지사의 구상권 청구를 통해서 손실을 보전하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피지사는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취소 대금을 받아야만 카드사에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구조인데요. 다만 이 티몬이라든지 위메프의 상환 가능성이 불투명한 만큼 그만큼 피지사가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만약에 피지사가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카드사 역시 자금 회수가 불투명해지는 만큼 피지사와 카드사 모두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에서는요, 티몬이나 위메프와 그리고 계약을 맺은 피지사들이 대형사라는 점 등을 들어서 이번 사태가 피지사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워낙 피해 규모가 크다 보니까요. 빨리 네.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이어서 보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휴강이라더니 폐업. 필라테스 수강생 어쩌나 이렇게 뽑으셨는데 실제로 필라테스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필라테스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저도. 저는 운동을 싫어해서. 네, 저도 안 해봤는데요. 이 필라테스가 사실은 이 체형 교정이라든지 아니면 유연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다 보니까 인기를 얻고 있는 생활체육 가운데 하나죠. 예, 그런데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를 해봤더니요, 이 필라테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픽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최근 3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필라테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요, 무려 2,400여 건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유형별로 보면요, 계약을 해지할 경우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지나치게 부과하는 등 이런 불만들이 90%를 넘어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필라테스 수강료가 워낙 비싸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특히 사업자가 이 폐업해서 연락이 끊기는 등 처리가 불가능한 사건이요, 지난해만 무려 60여 건입니다. 그러니까 1년 전과 비교하면
4배 넘게 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피해들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이런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없을까요? 일단 소비자원에서 몇 가지 당부 사항들을 말한 게 있는데요. 소비자원은 일단 계약을 체결할 때 아무래도 이벤트라든지 할인 등에 현혹되지 말고 그리고 계약 기간을 신중하게 결정하라 이렇게 조언합니다. 또 중도 해지를 할 경우에는요. 환급 기준 같은 그런 계약의 중요 내용들을 꼼꼼하게 확인하라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사업자들의 폐업에 대비해서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라고도 조언을 했습니다. 끝으로는요. 분쟁에 대비해서 내용 증명 그리고 문자와 같은 의사표시 관련 입증 자료도 확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분쟁에 대비한 주의사항 살펴봐야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특히 장마철에는 긴 바지를 입으면 비에 젖어 불편할 경우가 많은데 반바지를 입으면 편안해서 좋습니다. 너 밥상에 불만 있냐? 처음 왔을 때는 다들 약간 쳐다보는 눈빛이 약간 느껴지긴 했어요. 근데 이제는 뭐 워낙 다들 많이 입고 다니니까 되게 편해졌고. 네, 반바지가 어때서? 네, 최 기자가 실제로 반바지 복장을 허용한 회사에 다녀왔다고요. 분위기 그렇습니다. 어떻던가요? 제가 반바지 차림으로 다녀왔는데요. 네. 직접 입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회사를 갈 때 취재를 위해서 반바지를 입었습니다. 사실 가봤더니 대부분 반바지 차림으로 출근한 건 아니었는데요. 제가 직접 회사 1층 로비에서 좀 살펴봤더니 열에 한둘 정도 이렇게 좀 비율이 높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열에 한둘 정도는 직원분들이 이제 반바지를 입고 출근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직원들 반응은 어떻든가요? 예, 제가 다녀왔던 곳이 바로 건설사와 한 통신사 이렇게 두 군데를 다녀왔는데요. 직원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긍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어떤 반응을 했는지 직원분들의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입고 가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원래는 진짜 눈치를 잘 안 보는 편인데 그런데도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처음 왔을 때는 다들 약간 쳐다보는 눈빛이 약간 느껴지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워낙 다들 많이 입고 다니니까 되게 편해졌고. 반바지를 입으면 통풍이 잘 되고 편안해서 업무 집중도가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장마철에는 긴 바지를 입으면 비에 젖어 불편할 경우가 많은데 반바지를 입으면 편안해서 좋습니다. 네, 그런데 회사에서 이렇게 반바지 차림 허용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무엇보다도 이 자유로운 분위기, 자유로운 소통 문화를 조성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 대기업에서 반바지 출근을 허용하기 시작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네. 제가 취재를 갔던 통신사의 경우에는요. 2016년부터 반바지 착용을 허용했습니다. 이 주목할 만한 건 보수적으로 평가받는 이를테면 건설사, 그러니까 건설 업종에까지 바로 이 반바지 차림이 도입되는 흐름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 반바지를 입는데 적잖은 용기가 필요한 건 상사들이 눈치를 주기 때문이겠죠. 앞서 보셨던 건설사 직원의 말에 해답이 있는데요. 반바지를 입고 솔선수범한 상사들 덕분에 반바지를 편하게 입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반바지를 입는다고 수평적인 소통 문화가 정착되는 건 아닌 만큼 꾸준한 조직 문화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YTN은 아니지만 다른 회사에서 반바지를 입고 한번 갔다고 굉장히 혼난 적이 있어서 이게 이제 사실 저에게는 굉장히 새롭거든요. 혹시 일반 시민들의 반응도 좀 취재된 내용이 있습니까? 네, 제가 마침 이제 회사들을 들렀다가 일반 시민 몇 분의 한번 인터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시민들의 반응은 조금 갈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좀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끝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상이 저희 업무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에게 편한 걸 입을 때 가장 능률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반바지를 입는 것도 오히려 좋은 문화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잖은 반바지나 요즘 이런 옷들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허용이 돼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앉아 있으니까 반바지 입는 것도 허용이 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입어도 되긴 하는데 이게 꼭 그 패션적으로 봤을 때 뭐 남자 직원이 회사에서 반바지를 입어야 하나 시원하고 그런 점은 좋긴 한데요. 현장에 나갔을 때는 그런 거를 입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일반 사무직이나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그래도 뭔가
품위 유지 그런 차원에서 좀 긴 바지를 입는 편이 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경제픽 최두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기업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숙박업체 여기어때는 책임 경영 차원에서 티몬에서 예약된 모든 숙박을 정상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급사와 함께 피해 방지와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경제계 주요 인사들이 지난 19일 별세한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을 잇따라 조문하며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조문록에 베트남과 한국의 발전에 더욱 힘쓰겠다고 적었습니다. 최태원 SK 회장도 분향소를 찾아서 베트남의 발전에 한국 경제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고 허태수 GS그룹 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 등도 조문했습니다. GS칼텍스가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활용하는 CCU 기술을 통해 CO2 폴리올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폴리올은 침대, 매트리스 폼 등에 주로 사용되는 폴리우레탄의 80%를 차지하는 핵심 원료인데 생산 과정에 이산화탄소를 삽입하는 데 성공했다고 회사는 밝혔습니다. GS칼텍스는 이 기술로 개발된 CO2 폴리올은 기존 제품보다 경도가 30%가량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허를 출원해서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코레일이 탄자니아 철도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아프리카 철도 인프라 개발 사업에 뛰어들기로 했습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탄자니아 표준 괴철도 개통 행사에 참석해 철도공사 간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코레일은 철도 운영, 유지 보수 노하우를 제공하고 탄자니아는 코레일에 행정 지원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스타항공이 한국관광공사 상하이지사와 협력해 중국 대학생 100명의 방한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중국 대학생들의 이번 방문은 관광공사가 주관한 남한의 방한 관광 놀이터 개강 캠페인에 따른 것으로 3박 4일 동안 국내에 머물면서 개별 또는 팀별로 여러 관광지를 방문합니다. 네, 오늘 10월 진행되는 2024 YTN 서울 투어 마라톤 홍보대사로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가 위촉됐습니다. 이 선수는 어제 열린 위촉식에서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YTN과 대회를 함께하게 돼 더욱 뜻깊다며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마라톤 대회는 오는 10월 5일 서울 상암 월드컵 공원 평화의 광장을 시작으로 서울의 명수를 달리는 행사입니다. 연일 습도 높은 찜통더위가 기승입니다. 특히 서울에는 이틀째 폭염경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주말인 내일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야외 활동하신다면 각별히 온열 질환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우선 낮 동안의 열기는 고스란히 밤더위로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26도, 강릉 27도 등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한낮에는 찜통더위가 예상됩니다. 서울 31도, 대전 33도, 포항 34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지만 여전히 무덥겠습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며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에는 강한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긴띠 형태의 강한 비구름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새벽까지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엔 강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반면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비구름이 형성되며 호우특보도 내려졌는데요. 내일까지 제주도 산간에 최고 20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밤 사이에는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도 최고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내일 오전부터 저녁 사이 중부와 경북, 전북에는 5에서 60mm, 수도권과 충청 많은 곳엔 80mm 넘는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비와 소나기가 내리는 곳에선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로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저지대 침수와 배수구 역류 등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도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